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12월도 벌써 꽤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년회 그리고 연말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연말 모임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올 때는 뽀송뽀송했는데 집에 갈 때만 되면 왜 칙칙해질까 하는 고민입니다. 네,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름 아닌 내 피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칙칙해지는 나의 피부 환하게 되돌릴 수 있는 비법 미녀보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 유혜인입니다. 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는 날씨인데요. 더욱 힘내서 하루를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0.4도에 그칠 정도로 무척 추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오를 텐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고요. 파주는 현재 영하 11도로 보이고 있지만 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낮부터 내일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다가요. 내일은 전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는 최고 5cm, 수도권과 충청, 경북 내륙은 1cm 내외가 예상됩니다. 눈이 오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강릉은 영하 2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5도, 강릉 6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압계 변동이 잦으면서 불규칙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눈 소식도 잦겠고요. 기온의 변동도 크겠습니다.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안전운전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더 늘어나는데요. 평소보다 차량 간격을 더 멀리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눈이 많이 쌓인 길을 간다면 차량들이 자주 지나갔던 타이어 자국이 있는 곳으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겨울철에는 차량을 무겁게 한다면 미끄러지는 걸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타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흥도 낚싯배 전복 관련 소식 제가 매일 아침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흘간의 수색 끝에 드디어 남은 실종자 2명을 모두 찾았죠? 그렇습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에는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실종자는 2명 아니었었습니까? 네. 근데 어제 실종자 2명. 한 분은 선장, 또 한 명은 승객인데요. 2명의 시신을 모두 찾았었습니다. 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발견 즉시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아버지가 맞다. 하고 또 한 분 역시도 확인이 끝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22명의 탑승객 중에서 사망자는 15명, 이제 생존자가 7명. 이렇게 최종적으로 집계가 끝이 났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요. 이제 사망한 선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운항을 하기로 했더라고요.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들이 새로운 배를 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함께 낚싯배를 운행하려고 했었는데 저런 마지막 출항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주위에 또 슬픔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족들은 익사로 확인된 만큼 부검을 하지 않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수색 작업은 이렇게 종료가 됐지만 이번에는 또 해경의 미숙한 대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적이요. 해경의 말 바꾸기 논란이었었습니다. 이 당초에 해경이 첫 번째 신고를 받았다라고 했었던 게 오전 6시 12분이었는데요. 네. 이 1차 다음 새롭게 브리핑을 할 때는 2차는 이제 9분이었다. 그 다음에는 6시 4분이었다라고 해서 점점 이 시간이 더 빨리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저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5분, 9분, 12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경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게 42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추산하면
만에 하나 첫 번째 발견했다라고 했었던 1차 보도인 6시 12분으로 하면 30분 이내 출동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근데 저게 아니라 뭐 6시 9분이라든가 6시 5분이 되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30분을 넘기게 넘어가네요.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은 이게 의도한 뭐 말바꾸기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33분 출동에 대해서 해경은 현재 우리 해경의 구조보트에는 레이더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까지는 못 오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가다가 서다가 해서 이렇게 뭐 30분이 넘는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해경 구조보트에 이 레이더가 없이 구조보트가 있다는 것도 지금 말이 안 국민들은 되네요. 또 한 번의 충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고는 뭐 낮에만 일어나라는 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예. 네. 밤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야간 레이더 자체가 없다는 거는 사고를 제대로 대비했는지 그 자체부터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네.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한 이 33분 출동 이외에 또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고를 보면은 이제 낚싯배가 네네. 전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조보트가 출동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건 바로 구조 잠수사들 아닙니까? 예. 잠수팀이 와야 되는데요. 현재 잠수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넘게, 그러니까 72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잠수팀, 이 수중 수색요원은 늦게 도착했는가? 두 개의 팀이 있는데요. 한 팀은 평택 구조대고 또 한 팀은 인천 구조대. 그러니까 두 팀 중에 한 팀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평택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수심이 낮아가지고 갖고 있는 배로는 직접적으로 못 오고 이제 우회를 해야 됐었다. 인천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보트가 고장이 나서 배가 없어가지고 즉각 출동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수팀이 육로로 저 앞 인천 저 영도 항구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서 72분이 걸렸는데 우리가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잡는 게 아무리 늦어도 1시간이다.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 후에 네네. 하나의 불문율처럼 정해졌는데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저 1시간은 지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사고 인명피해가 큰 이유로 이 해경의 출동 시간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초동 출동 시간을 단축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드라마 속의 조직폭력배 두목 역할의 모델인 실존 인물 여운한 씨가 유죄를 받고 복역을 했었는데 네. 25년 만에 돌연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하네요. 무죄였다는 자신은 거예요. 무죄다라고 네. 재심 청구를 했었는데요. 먼저 드라마 모래시계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 최고 시청률이 64.5%, 국민들은 순간 봤어요. 시청률은 예. 70%도 넘었다는 이게 네네. 지금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시청률을 기록했던 바로 그 네네. 드라마였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 박상원 씨 모습이 있는데 강우석 검사의 롤 모델은 현재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여운한 씨는 누구였냐면요. 저 드라마에서 이제 자금책을 쓰는 두목이 한 명이 나옵니다. 네. 그곳의 실존 모델은 이제 여운한 씨였다라는 얘기들이 오면서 더 회자가 됐었었는데요. 네네. 이 여운한 씨 얘기를 하면 당시 1991년 제2차 범죄와의 전쟁이 펼쳐졌을 때 그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는 광주지검의 강력부 검사였었습니다. 네, 국제 PJ파라는 호남 지역의 대규모 조폭을 이제 소탕을 하면서 그때 당시 홍준표 검사가 바로 저 여운한 씨를 자금책 두목이었다. 네. PJ파의 행동도 있겠지만 자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 결과적으로 저 여운한 씨는 징역 4년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저 여운한 씨가 당시에 자신의 기소했던 과정은 불법적이었었고 실제로 자신은 무죄다라면서 재심 청구에 나선 겁니다. 네. 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무죄를 주장하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처음 여운한 씨가 운을 뗐던 게 이제 당시 홍준표 검사가 뭐 집에 식칼이 배달되고 가족을 협박하고 그랬다라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로 운을 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운한 씨가 왜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당시에 홍준표 검사가 본인을 기소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실은 또 한 명의 조직원인 박 씨의 진술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홍 검사가 그 진술을 받을 때 원래대로 하면은 뭐 변호인이 있었어야 되는가? 네네. 근데 누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이 단둘이서 진술을 받고 그것을 증거로 밀어들여서 이제 자신을 기소해서 형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1996년에 이 부분, 즉
변호사라든가 또 다른 피고인의 그 입회 하에 받지 않은 진술은 이건 무효다.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위헌 법률을 이 꽝꽝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훈환 씨 같은 경우에는 보라 96년 헌재가 이미 당시에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럼 자신은 딱 유일한 기소 이유가 조폭의 증언인데 그렇죠, 증언이. 그 증언받는 과정도 불법적이라면 자신은 결국 무죄가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이제 재심 청구에 들어갔는데요. 네. 자신은 너무나 삐뚤어진 영웅심, 홍준표 대표를 경향을 한 거죠. 예. 누명 속에 살았다 저렇게 이제 탄식을 하면서 재심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의 반응도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이 무죄 재심 심판 어떻게 또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같은 회사 신인 가수에게 소속사 대표가 성추행을 하고 트로트 가수 문희옥 씨가 협박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도 전해드린 네. 기억이 있는데 이 소속사 대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인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이미 경찰 조사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신인 가수 A 씨의 몸을 더듬었다든지 성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런 거죠. 뭐 내 여자가 돼주지 않으면은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얘기가 됐는데 소속사 대표 A 씨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은 인정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1억 6천만 원을 받고 뭐 가수 데뷔시켜줬겠다 막 이런 얘기 한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추행과 사기 아직까지 둘 다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현재 이 신인 가수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충격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문희옥 씨에 대한 조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문희옥 씨 혐의를 인정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 소속사 대표 A 씨는 성추행과 사기 혐의 아닙니까? 그럼 문희옥 씨는 어떤 죄로 지금 이제 고소가 들어갔느냐? 협박입니다. 협박. 그때 당시에 이 신인 가수 A 씨가 너무 힘들어서 네. 문희옥 씨에게 뭐 언니 이렇게 상의를 하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녹취록이 있었죠. 그래서 너가 이 사실을 알리면 뭐 너의 가족도 그렇고 너는 아예 데뷔조차 못하고 뭐 매장돼 이런 얘기를 한 부분 그것을 이제 후배 가수 A 씨는 협박이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제 문희옥 씨는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은 뭐 할 수 있는 조언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녹취록도 있고 어쨌든 증거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뭐 입건이 되고 기소가 돼서 어떤 식으로 커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신인 가수 입장에서는 이제 믿는 그런 마음으로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했을 것이고 또 선배 가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현실적인 어떤 조언을 했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네. 두 사람의 상반된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여러분들 신용카드 많이들 쓰실 네. 텐데요. 워낙 결제가 간편하다 보니까 생활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신용카드, 믿었던 신용카드에 발등이 찍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주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네. 피해자가 무려 600여 명에 다다른다고요. 네, 상당히 큰 사건이고요. 이제 이달입니다. 2일부터 3일 넘어가는 그 밤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신용카드 이거는 뭐 한 특정 회사가 아니었었고요. 삼성, BC, 신한 거의 600건이 무더기 결제가 다다다닥 다 체결이 된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여기 600건 모두 해당 카드 소유주들은 그 쇼핑몰에서 원치 않은 쇼핑을 하게 된 카드 불법 도용이 되는 건데요. 참고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국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좀 보면 실질적으로 뭐 이메일 주소라든가 카드 번호라든가 CBC 정도까지만 치면 이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간편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복제가 성공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도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굉장히 편하게 도용할 수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제와 함께 문자 메시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느닷없이 새벽에 오니까 바로 고객들이 항의 전화를 했었고 바로 결제 취소를 했는데 현재까지 고객 신고를 받고 결제 취소된 금액이 5억 원. 그러니까 이게 무더기 쇼핑을 지금 그러네요. 불법 카드로 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카드를 소유한 600명. 결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문제 없이
아주 정상적인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예. 결제를 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아마도 이제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요즘 카드는 IC 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바꾸기 직전에는 마그네틱 카드를 아직까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ICT 칩은 복제하기가 뭐 거의 어려운데 마그네틱은 웬만한 뭐 동남아에서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역시도 카드 정보를 빼돌린 후에 마그네틱 카드 같은 것들로 만들어서 쇼핑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찌 됐건 이게 이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또 자신도 모르는 분들도 아직 600건 중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혹시 2일에서 3일 넘어갔을 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은 이게 아예 하나의 단건이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는 신종 뭐 해킹, 신용카드 사기 사건으로 번질까 봐 네. 집중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단속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네.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편한 예. 우리 문명의 이기는 거기에 합당한 또 어떤 문제점들이 그런 것 발생한다라는 거에 같습니다.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식중독 하면은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에만 발생한다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겨울 식중독으로 불리는 바이러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로 바이러스고요. 보통 제가 뭐 작년에도 1월, 2월, 1월 때 많이 이제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일으키는 바이러스긴 한데요. 이게 특이한 것이 우리가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 역시 여름 아니죠? 여름이죠. 예. 뭐 봄,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노로바이러스 공포가 점점 퍼지고 있어서 이제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실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해서 치료를 받은 분들의 이제 집계를 받아보니까 지금 상당하거든요. 겨울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점점 늘어나네요.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월 말까지가 지금 133명인데 네. 아마 저 다음 주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저게 또 한 배로 그러겠네요. 이상 지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뭐 굉장히 주의보가 필요를 하고요. 첫 번째 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나오는 증상은 이제 설사, 구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한, 발열. 더 큰 문제는 이 노로바이러스와 또 하나의 이제 질병이 하는 합병증일 때는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커진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노로바이러스가 왜 이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웬만한 식중독균은 이 추워지면은 맥을 못 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뭐 살모넬라균, 뭐 포도상구균, 뭐 대장성 이런 식중독균은 다 온도가 낮아질 때 힘을 못 쓰는데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지고 낮은 온도에서도 오히려 번식력이 강하다. 그래서 실제 영하 20도에서도 노로바이러스는 살아있다라는 것들도 지금 엄청나네요.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야, 예. 이렇게 보면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참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는 좀 상대적으로 여름에 비해서 덜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겨울이니까 괜찮게. 예. 방심을 하죠. 방심을 하죠. 그랬는데 저 틈을 노려서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오고 있는데요. 치료법은 현재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 정도로 해야 되는데 예방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 퇴치법입니다. 네. 손 자주 씻고 물 끓여 먹고 예. 네. 익혀 먹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노로바이러스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겨울도 식중독의 예외인 계절은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음식도 드시고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서 실내 운동도 많이 하고 네네. 사이클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제 보급형 사이클들을 많이 이제 사서 집에서 운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 하다 보면은 칼로리 소모량이 같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운동거리, 시간 예. 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자전거에 나오는 운동용 자전거에 나오는 칼로리 소모량을 믿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그 진실을 확인하시죠. 유산소 운동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실내 자전거. 계기판에 운동 시간뿐 아니라 소모 칼로리와 심박수 등을 표시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하루 보면은 식단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칼로리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뭐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탈 때 칼로리를 갖다 나오는 수치를 좀 참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기판의 수치는 정확한 것일까? 기자가 직접 20분가량 페달을 밟아봤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한 뒤 계기판에 표시된 칼로리 소모량을 보니 100kcal 정도 소모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칼로리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자의 들숨과 날숨을 측정해 실제 소모되는 칼로리량을 비교해봤는데 운동 강도와 시간, 속도와 상관없이 페달 회전수가 같으면 같은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실제 칼로리 소모량은 증가하게 되는데 시험 제품은 동일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은 저가형으로 생산하다 보니 미진함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 그 정도 레인지급의 헬스바이크 쪽은 그렇게 정확한 운동의 목적보다는 좀 재미적인 또는 레저적인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조사 대상 8개 업체 가운데 4곳은 소모 칼로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이현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뻐지고 젊어지는 특급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미녀 보감 시간입니다. 2017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회식하고 송년 모임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저도 어제 송년 모임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특히 네.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초반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아침에만 화장할 때만 해도 내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은데 네. 왜 집에 갈 때만 되면 뭔가 칙칙해 보이는 걸까 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부분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네. 아침에는 이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예쁘구나. 밤에는 이제 그렇죠. 잠이 확 깨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칙칙해진 내 피부 환하게 되돌리는 법 네. 공개.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진 피부과 전문의 그리고 이경희 테라피스트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이상민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관리하는 남자 이상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고래를 입고 왔네요. 네, 정말 연말 모임만 나가면 걱정인 게 왜 집에 갈 때만 되면 이렇게 칙칙해지는 걸까요? 그 희한하네. 이게 정말 이제 기분 저는 탓일까요? 기분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많은 환자들 보다 보면 그게 네. 이제 고민인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연말 모임 많으시면 아침에는 분명히 뽀샤시하게 화장을 하고 갔는데 저녁이 되면 너무 칙칙해지고 오히려 화장을 안 한 것보다 못한 맞아요. 경우가 있거든요. 거울을 보기가 두려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법 같은 걸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화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성분들이 대부분 화장품을 자꾸 사요. 네. 근데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 피부 깊숙한 곳의 문제라는 거죠. 피부 자체의 문제. 네. 야, 이거 지금 돌려서 얘기하셨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피부도 내 피부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좌절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 이제 해결을 해야죠.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잡티들을 생각해 보면 얼굴에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걸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잡티를 만드는 이 3대 장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3대 장들만 잘 알아도 저희가 이제 피부가 환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주의 잡티 3대 장. 네. 첫 번째 잡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잡티.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이제 그렇죠. 주근깨라고 표시가 네, 되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죠. 네. 네, 이 주근깨 때문에 저녁이 되면 더 칙칙해지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이 주근깨라는 거는 왜 말갈량의 삐삐 네. 거기 나오는 그 색소 질환이 바로 주근깨입니다. 그 이제 네. 소양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나름 귀여워요. 나름 귀여운데 어른이 돼서는 별로 귀엽지 그러니까 않아요. 아기 때는 귀엽더라고요.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주근깨는 굉장히 경계가 명확한 색깔이 맞아요. 진한 그런 이제 얼굴에 땡땡땡땡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기는 한데 얼굴
얼굴 중에서도 뺨하고 코, 손등, 앞가슴 이런 데 주로 많이 생기고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주근깨가 굉장히 표층에 있는 색소이기 때문에 치료만 잘하면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주근깨가 많았었는데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없으시거든요. 유전적인 건 아닌 거죠? 주근깨는 근데 대부분 유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요? 부모님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나한테 유전으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예. 하고요. 네. 이런 유전적인 요인 플러스 네. 자외선에 의해서 주근깨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주근깨 위에 있는, 그러니까 눈 밑에 눈 밑.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떼볼까요? 저기도 네. 제가 알기로는 주근깨가 나는 부위 같긴 한데 주근깨가 자, 아닌가요? 네, 이렇게 제가 이건 또 이건 네. 기미에 포함이 네, 되네요. 주근깨가 아니라 바로 중년 여성들의 적 바로 기미입니다. 네, 이 기미는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고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눈 밑부분에 가장 바로 많이 밑. 네네 가장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기미 같은 경우는 갈색이나 이제 이렇게 청회색을 띠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회색을 띠고 있고 이제 대부분 색소 침착에 의해서 되게 많이 생기는데 네.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출산을 한다던가 뭐 갱년기 때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갑자기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은 자외선에 의해서 많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미 역시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이제 호르몬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이거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상으로 보면 예. 주근깨나 기미나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고 예. 위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성민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눈 밑에도 주근깨 아닌가 했는데 이름은 확실히 다릅니다. 네. 주근깨가 있고 네. 기미가 있고 네. 예, 요거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이제 3번이에요. 네, 내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요주의 잡티 3대장 마지막은요. 요것도 이제 자, 눈 비슷한 것 주변인데요. 같은데 이거는 검버섯이네요. 검버섯이라고 부르네요. 네, 중년 여성들한테 굉장히 큰 고민. 기미뿐만 아니라 이 검버섯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자외선 때문에 주로 많이 생기는 저승의 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이 검버섯이라는 거는 중년들한테 많이 생기긴 하지만 좀 더 젊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튀어나온 검버섯도 있고요. 그리고 납작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진한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다양하네요. 분포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이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주자면 주근깨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있고 약간 경계가 명확하게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주근깨고요. 예. 그리고 기미라는 거는 주근깨하고는 달리 판상 모양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게 네네. 기미고요. 네. 주로 이제 호르몬 영향 때문에 예. 생기는 거고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건데 납작한 거, 튀어나온 거, 예. 진한 거, 연한 거 이렇게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산에서 예. 나는 버섯처럼 모양이 다양하네요. 맞아요. 그 버섯은 맛있긴 네. 하지. 그래서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저녁이 되면 네. 화장이 다 칙칙해지면서 얼굴이 지저분하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죠.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네. 우리가 얘기했던 잡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거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네. 이게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원인을 좀 알아야 원인이 될 원인. 것 같아요. 원인. 네, 원인은 뭐 유전적인 요인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대부분의 색소 질환의 악화 요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네. 역시 자외선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자외선만 잘 차단하면 저희가 이제 잡티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봄, 여름철에만 자외선을 잘 커버하시잖아요. 근데 봄, 여름철에는 이제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 B, 즉 UVB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겨울철에는 피부 깊숙이 빛이 이제 흡수가 되는 그 자외선 A, 자외선 A가 이제 UVA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 여름만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보다는 겨울철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지 색소 침착은 물론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색소 그러면은 피부에서의 색소는 우리는 이제 흔히 멜라닌 색소라는 거를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 얼굴의 색소라는 게 도대체 뭐죠? 이 멜라닌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피부 정상적인 피부의 표피의 제일 네. 밑에 쪽 보면 멜라닌 세포라는 게 정상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자외선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멜라닌 세포들의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멜라닌 세포 안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거든요. 그 색소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버섯이 생길 수도 있고 기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그 아래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그 멜라닌 색소들이 표피에 있기도 하고 진피에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표피에 다 다르게 우리 피부 표면에는 다르게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레파스로 치면 이렇게 색칠을 할 때 적당히 칠하면 은은한 색깔이 나는데 이걸 너무 진하게 칠하면 막 이제 색깔이 진해지듯이 그렇죠. 그죠? 맞아요. 이것도 멜라닌 색소도 적당히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햇빛이 특히 이제 자외선이 와서 이걸 자극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되니까. 네, 활성화되면서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멜라닌 세포와 멜라닌이 분포가 되니까 얼굴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이상민 씨는 혹시 색소 침착으로 고민을 하시나요? 저도 오늘 메이크업을 약간 좀 진하게 하긴 했지만 저도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밖에 한 6시간, 7시간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이렇게 얼굴 반쪽에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한 분이시네요. 맞아요. 근데 잠깐 있었는데 5, 6년 전이면 몇 살 때예요? 5, 6년 전이면 20대 중반 정도. 근데 20대 중반의 남자가 고개 생긴 걸로 야 진짜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이네. 저도 정말 이제 관리를 한다고 관리를 꾸준히 해오고는 있긴 하지만 한 번 생긴 이런 색소들이 쉽게 화장품만으로 케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인가요?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계속 오른쪽을 우리가 보게 되네. 저 걸어갈 때 그래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카메라상으로는 계속 오른쪽이 비쳐요. 네, 가려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생긴 잡티는 없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도 이제 미리 생기기 전에 방지해서 미리미리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다가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이상민 씨 사진인가요? 아니네요. 네네. 28년 경력의 버스 운전 기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만 이렇게 왼쪽 부분이죠. 운전할 때. 화면에서 오른쪽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는 오른쪽인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왼쪽에 햇빛이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 광선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왼쪽만 피부가 노화가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진 하나 이제 또 제가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분인데 등 피부와 얼굴 피부가 형격이 틀려 보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같은 분이 같은 사람의 등 피부와 얼굴 피부가 다르다는 거죠? 원래는 등이고 얼굴이고 피부가 같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은 얼굴 피부의 노화가 더 많이 촉진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제 자외선을 이제 많이 방지해야 되고 자외선 커버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눈으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선크림 지수가 높은 거 있잖아요. SPF라고 하는 거. 맞아요. 이걸 높은 거를 이제 보통 좋은 저희도 운동 나갈 때 그거 막 55, 60 막 이런 거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단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는 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꼭 자외선 차단 지수를 자주 발라줘라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지수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양을 더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 자외선 차단 지수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30분이 지나야지 기능을 발휘됩니다. 그래서 외출 30분 전에 꼭 발라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염두에 두고 발라주시면 돼요. 양은요? 양은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 크기만큼 이제 이렇게 동전도 여러 종류예요. 500원. 500원? 네네, 이렇게 500원이면 제일 큰 동전인데. 네네. 500원 정도의 이제 이 양을 이렇게 펴발라준 다음에 그 정도로 얼굴 큰 사람이 있나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뭉개뜨려서 바르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제 한 번 얇게 펴 바른 다음에 두드려서 흡수시키고 바로? 네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한 번 더 발라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 과정을 3-4번에 걸쳐서 덧발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눈 밑에 광대는 얼굴에 햇볕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얼굴에서. 네네. 그래서 다른 데는 2번을 바르면 눈 밑에 광대 라인에는 한 번 더 발라준다는 거. 그래야지 잡티가 생기지 않는 자외선 바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 야외 활동이나 골프 치시는 분들 가보잖아요. 네. 가부키 화장한 것처럼. 들어갈 때는 분명히 멀쩡한 사람인데 나올 때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하얗게 발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그냥, 이제 그냥 한 번에 네네. 그냥 하얀색을 어디서 가종 페인트 칠한 것처럼 바르고 나오신 분들 네,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클렌저를 깨끗이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일단 자외선에 노출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게 나은 차단을 많이 해주는 게 보기에는 그래도 좀 편하신 분들이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피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주변 네. 사람들을 많이 잃더라고요. 그거. 네. 아니면 반대로 혹시 SPF 지수가 네.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좀 소량만 바르는 건 도움이 안 될까요, 혹시?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한쪽은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한쪽은 차단 지수가 높지만 양을 조금 바른 네네.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냐면요. 예, 발랐으니까 바른 쪽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네.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 SPF가 높다라는 걸로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둘 다 빨갛게 되고 그런 네. 색소 질환 이런 것들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네. 안 바르는 거나 적게 바르는 거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양을 발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또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pH 지수, 우리 자외선 A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pH 지수가 높은 거를 쓰시는 것이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해보고 네, 있는데요. 차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 싶네요. 그러니까 적게 바를 거면 안 바르는 거랑 똑같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바르시라는 것도 한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생긴 거를 없애는 건 없는가 이런 방법은 그것도 없나.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안 그러면 너무 우리가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미리 예방하는 거 자외선 차단제로 충분히 해주셨는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네. 색소가 생겼다 할 또는 때도 그걸 까먹고 지금까지 왔어요. 모르고. 네, 근데 좀 희망을 좀 생겼어. 불어 넣어 주시죠. 희망을 있습니다. 주셔야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네. 바로 시금치예요. 시금치요? 보통 시금치라고 하면 네. 이제 빈혈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 수험생분들이 드시거나 네, 네. 좀 약간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시금치가 미백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네. 먹는데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지만 여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잖아요. 비타민 C가 미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노화 작용에도 좋고요. 네. 그리고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살균 작용, 사포닌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안쪽에 아이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네.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시금치를 활용한 팩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뿐만 아니라 데쳐서 먹어도 맛있지만 네. 생으로 해가지고 브레드에다 얹어서 마요네즈를 살짝 뿌려서 먹어도 맛있는 게 또 스피니치입니다. 다양하게 네. 활용이 되죠. 그렇지만 피부에도 좀 양보를 해주세요. 예, 근데 오늘은 어떻게 그래서 양보를 해야 될까요? 김현진 원장님이 직접 오늘은 시금치 팩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항상 네네. 우리 이경희 테라피스트께서 하셨는데 오늘은 또 맞아요. 바뀌셨어요, 역할이. 네. 기대되네요. 네. 예. 어디 보면요. 시금치를 한 줌 정도, 예. 한 줌 정도를 쫙 갈아요. 네. 쫙 갈아가지고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가루로? 보이시죠? 가루로? 아, 네. 분말 형태.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루가 으깨는 아니라 거죠. 생시금치를- 가루가 아니라 생시금치를. 우리 아. 녹즙처럼. 네네, 약만 예. 데쳐서 이거를 갈아내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가루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시금치 자체의 물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렇죠. 되고 이거를 여기다가 다 넣고요. 걸쭉하네요. 네네, 걸쭉합니다. 어우, 색깔은 그리고 아이들이 나서- 굉장히 싫어하는 색깔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달걀 흰자. 예. 달걀 흰자 노른자는 버리고. 반 정도. 흰자 네, 반 흰자의 정도. 반 정도. 예. 요거를 그냥 다 넣습니다. 뭐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올리브유.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인데 이 올리브유는 어느 정도 넣으면 되냐면 네. 한 티스푼 정도. 티스푼. 네. 한 티스푼 한 정도 티스푼 좀 넣으시면 되고. 넣고. 근데 만약에 올리브유가 없으면 네. 참기름을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참기름? 네. 얼굴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겠네요. 네,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꿀이에요. 꿀을 넣는구나 또. 꿀은 제가 겨울에 보습팩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맞아요, 건데요. 맞아요. 네네. 여기에는 미네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네. 보습뿐만 아니라 네. 피부를 좀
환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 꿀인데요. 꿀도 한 2스푼 정도. 저 꿀이 굉장히 보습에는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꿀을 넣게 되면 점도가 좋아지니까 얼굴에 잘 달라붙어 있고. 네.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예요? 네. 밀가루가 왜 들어갈까요? 남는 걸로 전 부쳐 먹을 건 아니죠? 전 부쳐 먹을 때도 우리가 밀가루를 넣어야지 이게 붙으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밀가루가 마찬가지로 밀가루가 있어야지 예. 얘네들이 잘 섞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4스푼 정도를 넣어야 돼요. 큰 숟가락으로 이거는. 혼합을 잘하기 위한. 네, 우리 용도로 밥 쓰는구나. 숟가락으로 4숟갈 네네. 정도를 넣고 잘 섞으면 네.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아, 색깔도 예쁘죠? 그러네요. 네. 이게 아까는 진한 초록색이었다면 네네네. 약간 연한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연한 녹색으로 이제 예. 바뀐 거를 이제 팩을 이게 완성이 됐고 예. 이걸 얼굴에 바르면 되는데 네. 한번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이제 어떻게 모델분은- 바를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저녁에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얼굴을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저녁 예. 때 하셔도 되고 예. 뭐 낮에 심심할 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네.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밀가루하고 꿀이 들어있어서 점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두께로 발라주시고요. 지금 네. 우리 시연자분은 앉아있기는 한데 누워있으면 좀 더 바르기가 편하겠죠.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이 랩 우리 부엌에 다 있잖아요. 네. 잘라주세요. 이게 아주 두껍게 바르지는 않네요. 네. 약간 피부가 가려질 정도로만 지금 네. 발라놓으신 네네네. 상태고요. 네네네. 두껍게 바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고 예. 나서 이 랩으로 붙여주시면 그래가지고. 되는데 예. 지금 전체를 안 발랐지만 이렇게 랩을 해서요. 예. 3등분을 해서 눈 아. 빼고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하면 눈하고 입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바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붙이면요. 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아래쪽 네. 바르고 위쪽 해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편하게 할 예, 수 있는데 보기는 보고 말하긴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편하거든요. 네, 이 랩을 네.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시금치의 유효 성분이 꽉 피부 안으로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랩을 하면 밀폐요법의 효과도 네. 있기 때문에 네. 팩의 효과가 커지겠죠. 예, 김은진 예. 원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시금치 팩 만드는 법 그리고 바로 시연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네. 보시죠. Understand, girl, I'm a different brand. I'm not the average man. I can show you things you've never seen. I'm making plans to fly to the south of France. 네, 그런데 이게 시금치팩을 매일매일 하는 게 혹시나 피부에 자극이 되지는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김 원장님. 매일매일 하셔도 돼요. 이게 크게 아. 자극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대부분의 민감한 피부도 괜찮긴 하지만 네. 이게 정말 음식 식재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만든 거는 저는 그날 다 쓰라고 아. 권하고 싶기는 합니다. 예, 예, 예. 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얼굴 반쪽에 잡티가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해외여행 다녀올 때마다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뭐 화이트닝 스팟, 네. 에센스, 뭐 연고 굉장히 많이 사서 발랐거든요. 경악들이 한번 지나가면 싹 없어진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군요. 제가 다 쓸어왔는데 네. 이게 결국엔 화학적인 성분이다 보니까 많이 혹은 자주 발랐을 때 약간 자극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네. 혹시 좀 더 순하게 내 피부 잡티랑 미백까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로 이제 그 크림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 온 크림은 바로 양파 사과식초 크림입니다. 네. 시금치 팩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파가 예. 들어가는 크림이네요. 예, 네네. 크림도 매일매일 바를 수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파 사과식초는 아까 말씀처럼 자극적이지 않지만 네. 또 집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유효기간이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서 바로바로 씻어야 된다는 게 알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 있죠? 네네.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시기산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예. 겉에 이제 각질이 묵은주 각질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밑에 건강한 이제 세포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식초 같은 경우에는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사과식초다 보니까 네. 항균 작용까지 더해지고 또 향기도 나기 때문에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파의 냄새를 좀 잡아주겠네요. 네네. 그래서 예. 이 방법이 굉장히 이제 쉬운데 이 양파를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으깨 놨거든요. 이제 네. 깍둑썰기 모양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거를 으깨요? 그대로 이제 스푼이나 집에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빻아주시면 돼요. 네. 그거 믹서로 갈면 안 됩니까? 일단 이제 먼저 갈면 안 되고요. 예. 일단 이렇게 으깨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으깨어 놓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덜어서. 네. 그게 지금 생양파인가요? 네. 그 생양파를 으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칼자루나 이제 주부분들은 구단이기 때문에 잘 으깨질 수 있거든요.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대충 으깬 다음에 네. 바로 이게 이제 사과 식초예요. 네. 네, 그래서 사과 식초를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네네. 생양파를 으깨고 거기다가 사과 식초를 섞어라.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섞다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믹서기. 그 다음에? 네, 믹서기에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양파가 이제 수분이 빠지잖아요. 갈아지면. 그리고 식초는 3분의 1만 써야 되거든요. 많이 그렇기 쓰면 안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대충 으깨서 수분감을 뺀 다음에 식초를 섞은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믹서기는 바로 양파가 어느 정도 으깨 놨잖아요. 네. 그래서 믹서기를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떼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갈려있는 상태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게 또 생각에 네. 믹서기로 많이 갈면 영양성분 같은 게 파괴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 제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피부에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팩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매일매일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크림처럼 발라도 무관하신데 좀 잔여물이 좀 찝찝하시고 좀 네.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물세안으로 헹궈 내주신 다음에 이제 갖고 계시는 이제 화이트닝 크림이나 이제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되고 이제 아니면 그냥 그대로 얇게 펴바른 다음에 흡수시켜도 무관합니다. 자, 양파 식초 크림. 이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 언제 놀러 왔니? 내 맘속엔 언제 들어왔니?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않아. 이상해 내 맘. 준비 없는 남자 놀랐니? 네, 양파 식초 크림 레시피를 한번 보셨고요. 이번에는 관리하는 남자 이상민 씨가 활약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턱이 갸름해지는 꼼수를 보여주셨는데 맞아요, 꼼수. 오늘은 또 다른 꼼수를 꼼수인데 굉장히 유익한 꼼수였어요. 꿀팁. 네. 오늘은 어떤 꼼수를 알려드릴 거냐면 우리 여자분들 보통 내 진짜 티가 여기 있네 하시면 하시는 게 파운데이션을 또 올리거나 아니면 쿠션을 더 올리거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메이크업이 좀 더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해외에서는 한 2016년이죠. 2016년, 17년 작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한 컬러 베이스 메이크업입니다. 뭐 이제 코렉팅 메이크업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결점에 반대되는 컬러들을 파운데이션 혹은 쿠션을 올리기 전에 한번 발라주면 여러 가지 결점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잡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스틱으로 된 컨실러로 수시로 이렇게 가려주는 여성분들은 편이거든요. 이런 파우치 하나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저런 컨실러도 물론 좋긴 하지만 컨실러도 사실 스킨톤이잖아요. 스킨톤 말고 딱 요거 립스틱입니다. 이 붉은 컬러 립스틱 다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 립스틱만 있으면 다크서클을 가려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립스틱이 이따 빨간색이잖아요. 예, 전문적인 화장 기술이 밝은 색으로 가려야지 가려질 것 같은데. 아니 전문적인 화장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저도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전혀 아닌데 이 립스틱만 있으면 쉽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크서클 있는 부위에 이 붉은 색깔 립스틱을 톡톡톡 살짝 올려주시고요. 뭐 퍼프도 좋고 손가락도 좋고 살살살살 펴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 쓰시던 파운데이션 혹은 쿠션 제품 올리면 감쪽같이 커버가 됩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이 빨간색이니까 건조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우리의 상식을 좀 뒤집는 팁이네요. 네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정말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따라해보고 싶네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오셨군요. 네, 근데 이게 색깔이 약간 중요한 게 네. 다크서클이 좀 초록색에 가깝다. 그러니까 혈관이 비치시는 분들은 네. 좀 더 붉은색 립스틱을 쓰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내 다크서클은 약간 푸른빛이나 보랏빛이 돈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런 붉은색보다는 약간 코랄빛이라고 하죠. 아. 주황색이 살짝 섞여 있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커버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 밑에 있는 색깔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네. 또 립스틱의 색깔을 좀 선택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네요. 포인트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나는 너무 칙칙하고 거뭇거뭇해서 정말 아기 피부처럼 뽀얗게 되고 싶어. 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욕심인가요? 욕심 아닙니다. 이게 이것만 관리하면 욕심이란 얘기인가요? 목이 메이. 이것만 관리를 하면 피부도 뽀얗게 되면서 네. 탱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아마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이걸 오늘 알아서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네, 이것의 정체는 아까 보셨던 사진에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사진이요? 처음에 이렇게 보셨던 이 사진 네. 기억나시죠? 이 피부 사진이잖아요. 네네. 이 이제 피부가 자외선 A가 피부 깊숙이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이는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피부를 탄력을 만들어주는 탄력 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변형시키고 또 파괴해서 피부 탄력을 지지대를 좀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느슨해지고 피부 주름도 생기고 색소 침착도 생기고 그래서 이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언뜻 들으면 콜라겐과 피부와는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와닿지가 없어 않는데요. 보이는데. 그렇죠. 콜라겐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잡티가 없어지냐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탄력도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20대 때 피부를 생각하면 정말 잡티도 없이 뽀얗고 탱탱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에 탄력도 없어지고 잡티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면 피부 깊숙이 들어오면서 콜라겐이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네. 콜라겐이 파괴가 되면 자외선에 의해서 멜라닌 같은 게 변성이 더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피부가 탱탱해야 좀 막아주는데. 그렇죠. 탱탱해야지 막아주는 그 콜라겐이 없어지다 보니까 잡티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나이가 관련이 들수록. 있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빽빽하게 채워서 잡티가 생길 자외선 A가 들어올 구멍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촘촘하게. 사실 예. 콜라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족발이나 네. 돼지 껍데기 같은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가 음식을 예. 엄청나게 가리는데도 네. 그렇게 돼지 껍데기는 찾아요. 아닙니다. 네네. 콜라겐도 이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예. 젊었을 때 이제 관리가 되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예. 저희 이제 20대 분들은 이제 콜라겐이 1년에 1%씩 감소가 된대요. 네. 근데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30%씩 현격히 팍팍팍 줄어드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었을 때 관리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그 콜라겐이 없어진다는 그 말을 실감케 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20대에게 뭔가를 부딪혀가지고 어느 정도 튀어나온지를 각을 쟀더니 이분은 거의 완충 장면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공을 잡는 거예요, 거의. 20대는 많이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 정도로 40대는 탄력이 중반. 있다는 거죠. 50대는 거의 그냥 공을 이분이 잡아먹네. 탄력이 없으니까. 네네. 완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탄력이 한순간에 또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그러네요. 충격적인 영상이네요, 진짜. 예. 정말 공의 그 각도가 달라진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콜라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수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수분 유지. 그리고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40, 50대가 되면 정말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뚝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영양 공급, 수분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탄력과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 유지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콜라겐을 잘 이제 유지가 되려면 우리 피부는 유수분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다들 갖고 계시는 아로마 있잖아요. 네. 그 아로마는 몸에 직접적으로 쓰면은 자극적이지 않은데 얼굴 피부에는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제수에다가 아로마를 두세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화장솜을 담근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유팩처럼 그렇게 이제 피부에다가 붙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그게 되게 힘들면은 이제 다들 갖고 계신 이런 미스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스트를 수시로 얼굴에 계속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심할 정도로 하는 분이 동명이인이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되게 많이 뿌렸었었는데 제가 또 건네들은 바로는 미스트를 너무 많이 뿌린다. 그럼 미스트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내 피부 속 수분을 같이 빼앗아 날아간다. 맞아요. 오히려 이런 말이 그 말을 있어요. 듣고 안 뿌리기 네. 시작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게 목욕하고 나서 물기 안 닦아내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온도 뺏어가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미스트의 성분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특히 수분으로 된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장 위에 뿌리게 되면 내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증발이 돼버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조해서 내가 뿌렸는데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미스트에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맨 얼굴에 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팩을 하고 나서 뿌려주든지 화장을 하기 전에 뿌려주시는데 이 오일이 들어간 게 뭐가 좋냐면 네.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에 오일막을 이렇게 예쁘게 형성을 해줘서 수분이 네.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방패막이가 되는군요. 네. 운동하도록. 예, 비닐하우스의 그 비닐처럼. 네. 예. 그러면 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마사지로도 피부를 이제 콜라겐을 차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팩할 그래서- 시간도 없는 분들 네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수시로 이제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요. 그 바로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는 스위치는 바로 이 측두근에 있습니다. 측두근이요. 네네. 예. 이 측두근의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측두근을 자극을 이렇게 잡고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눈썹 바로 위쪽. 네네. 예. 이렇게 측면에 있다고 측두근인데요. 측면. 예. 그래서 잡고 흔들어 주시면 위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그물망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팽팽해져라 생각을 하면서 예.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오. 또 이제 좀 시원해지시면 예. 여기서 이제 주먹을 쥐고 네. 약간 원 굴려주듯이 이렇게. 예. 원 굴려주듯이 이거는 뭐 여기를 마사지 자극 효과도 있겠네. 네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원 굴려주듯이 둥글둥글 비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갖고 약간 자극. 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근데 네. 피부 콜라겐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측두근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신지가 좀 사실 네, 궁금해요. 아까 말씀처럼 네. 이제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이제 진피층의 70% 네. 이상이 콜라겐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이제 그 스위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얼굴에 가장 많이 피부를 차오르게 하는 방법이 측두근에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광대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광대 부분이랑 이 측두근이랑 뼈 부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육층이. 그래서 근육을 잡고 흔들어주면 그 위에 지방층이 있고 그 위에 진피층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표피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심층부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잡고 흔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콜라겐 생성 촉진이 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얼굴이 좀 당겨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네네.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면 사실 얼굴에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몸 탄력도 신경을 많이들 쓰실 텐데 네. 몸에 있는 콜라겐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몸에는 이제 다들 이제 되게 좋은 팁이 2개가 있는데 이 복숭아뼈 주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 발의 복숭아뼈 주변에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돼요. 아, 복숭아 뼈 네네. 주변을 그냥 네네네. 자극을 하라. 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성장판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무릎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그러니까 복숭아뼈 주변하고 네네. 무릎 앞쪽. 네네. 네. 그래서 거기 한번 다시 잡아주시겠어요? 네, 복숭아뼈 이제 아니, 안쪽, 무릎. 네 바깥쪽 그리고 여기 오목하게 네, 들어간 오목한 쪽, 부분. 네. 여기
딱 두 군데. 그래서 네. 그리고 무릎 주변을 많이 만져주시면 네. 성장판이 있는 곳이 콜라겐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완충 작용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자극해 주시면 콜라겐 생성이 많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근본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 예. 연말에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회식이 있지 않습니까? 송년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좀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어제 술을 먹었지만 술 안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 피부 속의 조명을 환하게 네. 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주 프로젝트.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예요? 야, 2주요. 네. 하얀데 지금. 예, 지금 저희도 있는데 네. 보니까 이게 이게 뭐죠? 쌀뜨물 같기도 하고요. 맞아. 이거 흔히들 이제 쌀뜨물도 피부 미백에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냄새를 맡아보시면 새콤한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약간 막걸리가? 막걸리 네. 냄새가 아. 조금씩 나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술찌꺼기라고 말하는 술지겜입니다. 술지개미. 술지김이라면 그 밑부분을 가라앉은 부분인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양조장에서 술을 만드시는 양조사분들을 보면 손 피부가 얼굴 피부보다 좀 더 밝고 탄력 있는 걸 맞아요. 보실 수가 예전에 있을 거예요. 얼핏 화장품 광고에서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흔히 쉽게 말하는 이 누룩 성분이라고 하는데 네. 이 지게미 안에 누룩 성분이 있거든요. 그 누룩 성분으로 만든 일본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있죠. 뭐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브랜드. 여러 가지 성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걸리를 가라앉혀서 네. 가라앉은 부분을 이제 손등이라는데 좀 바르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팩처럼. 이렇게 이게 발라주시면 실제로 끝이에요.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명 화장품의 재료로 쓸 정도로 이 누룩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네. 특히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보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노화를 방지해 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블랙헤드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이게 사람이 그래도 심리가 이런 건가? 설명을 들으면서 바르니까 이렇게 하얘지는 것 같다는 것도 생각도 들고 느낌이 그러네, 느낌이. 그렇다고 네. 하니까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네요. 예.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께서 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어차피 막걸리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좀 가라앉혀 놨다가 그걸 또 피부에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뭐 간편한 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제 오늘 배운 것들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관리만 남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혹시나 관리하다 안 된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립스틱 방법 아하. 한번 꼭 써보시고 네. 다음에는 제가 또 더 좋은 꼼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고요. 네. 김 원장님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오늘 이제 색소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색소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자외선이 굉장히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겨울에도 잘 챙겨서 바르시면 좋겠고요. 네. 안 되는 거는 시금치 팩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도 좋을 때부터 지키십시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형마트의 한 식품관. 유독 주부들 발길 사로잡는 매장이 있다는데요. 간장게장도 보이고 깻잎과 같은 무침류도 보이네요. 글쎄요, 보기엔 그저 평범한 반찬 가게 같은데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서 많이 이용해요. 맛있어요. 반찬이 덜 달고 담백한 게 있어서. 이 맛깔난 손맛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사장님이 만드신 예, 제가 만듭니다. 바로 이 사람. 제가 감사하죠.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다 만들죠. 기능 한국인 성금이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으로 연매출 200억을 올린 신화. 그 손맛에는 대체 어떤 특별함이 묻어있는 걸까요? 비결을 찾아 도착한 곳에서는 꼭두 새벽부터 반찬 담그기에 한창입니다. 오늘은 바로 간장게장을 만드는 날. 전국의 가을 꽃게 중에서도 좋은 놈들로만 엄선해왔죠. 입주위를 여러 번 닦아야 돼요. 배딱지 꼭 열어야 돼요. 여기 요 사이사이 때 잘 닦아야 되고. 입은 그래도 세균이 제일 많은 데잖아요. 이러니까 입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제일 깨끗이 닦으라고 강조를 하죠. 성구미 대표가 말하는 게장 맛의 생명. 무엇보다 선도에 달렸다는데요. 때문에 빠르고 꼼꼼하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선도가 떨어지면 떫은 맛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 주부님들도 참고하세요.
자, 게 손질을 마쳤으니 이제는 간장을 준비할 차례. 여기 있는 이 가마솥들은 뭐예요? 훨씬 더 단맛이 우러나고 깊은 맛이 우러나고 그래서 가마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마솥은 큰 솥을 사용할 때보다 손이 훨씬 더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재료와 우리의 오랜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성구미 대표의 고집스러운 철칙입니다. 야채, 양파, 대파, 들어가는 재료도 보약이 따로 없네요. 수 뭐 등등 이런 모든 제품들 푹 우러나게끔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모든 반찬들이 다 정성이 담기지만 특히 게장은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장음식에 속한다는데요. 때문에 수백 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에도 게장을 만드는 날에는 성구미 대표가 필두에 서고 있습니다. 된 것 같아요. 손맛을 떠나서는 음식을 논할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철학이기 때문이죠. 3시간을 푹 끓인 간장은 다시 4시간을 식혀둔 뒤에서야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보약처럼 달인 간장에 제철 꽃게를 이틀간 숙성시켜 만든 성구미 대표의 간장게장. 이 게장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뚝딱이겠는데요. 아유, 보기만 해도 배고프다. 여기 공깃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날 오후. 안녕하십니까. 오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성구미 대표.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11월이니까 코다리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다리 조림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 코다리를 이용해 새로운 반찬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1호 명장인 조리장이 그 연구를 함께 돕고 있죠. 이 육수를 끓여서 이 자체에다가 소스에다 쓰실 건가요? 이걸 가지고 우선 코다리와 무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새로 연구한 레시피대로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양념장 맛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조림을 했을 때도 그 궁합이 좋아야 할 텐데 말이죠. 시청자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일단 비주얼은 합격인 것 같죠?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는 꼼꼼한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간이 잘 맞죠? 네, 뭐 이렇게 짜지 않고. 요즘은 대체로 짜게 먹질 않으니까. 심심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게 이제 좋은 제품이 나올 때 그 막 희열을 느끼죠. 너무 좋아서. 예, 절대 반찬에 담긴 노력과 외길 인생으로 사먹는 반찬 문화를 정착시켜온 성구미 대표.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가 원하는 전통 음식의 퓨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요 모양들 흐트러지지 않게 요대로 좀 유지를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백 장의 식품 인증서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도적인 행보의 결과 국회의장상은 물론 2017년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이 됐죠. 이제는 여유를 부릴 법도 한데 성구미 대표가 초심을 다지기 위해 항상 찾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최대 재래시장 중 한 곳인 경동시장인데요. 이곳을 찾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네요. 제가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라 감회가 깊네요. 오늘 처음 시작하셨어요? 반찬 가게 처음 시작했던데. 네. 성구미 대표와 경동시장의 인연은 무려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요. 꽃가루. 예. 옛날에 다 이렇게 거래했던 분들. 동네에서 다 거래했던 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다 그대로들 계셔. 나만 없나 봐. 이곳에서 생계를 잇던 동료들이었죠. 물건을 해놓기 바빴지 뭐예요.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았어요? 물건 맛있었지 뭐. 맛있게 하니까 잘 됐죠. 사장님도 예쁘고.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셔?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습니다.
당시엔 어떻게 해서라도 입에 풀칠은 해야겠으니 빨간 고무대야 3개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는데요. 여기가 내가 있던 데예요. 제가 있던 데예요. 이곳이 바로 처음 가게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여기 37년 전 새댁 때부터 했던 데죠. 버려지는 채소들이 아까워 김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반찬 가게의 시작이라는데요.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네. 바꿔놓지도 않았네. 바꿔놓지도 않으셨어요? 바꿔놓지도 않았어. 내 가족을 먹인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반찬을 만들었더니 어느새 큰아들의 이름을 딴 자신의 가게를 차릴 수 있었죠. 반찬 시작하셨을 때 반찬 좋아지수는 몇 개였어요? 그때는 김치 한 가지만 담았지. 김치, 파김치. 고추 있으면 고추 보이면 고추 절여서 고추 무치고 한 가지씩 그렇게 하게 됐지. 당시엔 경동시장에서 송금이 대표의 반찬 가게를 모르는 이가 없었을 정도라는데 외길 인생이었던 그 길을 듬직한 두 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있어? 김치냄새 맛있게 나네. 네, 그때 엄마가 김장하신 거. 이 듬직한 사내가 바로 둘째 아들인데요. 더 좀 송송. 이렇게? 엄마의 손맛을 닮아서일까요? 아들 철민 씨 역시 요리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맛있겠다. 먹어. 좀 뺏어 먹어야지. 고된 일과 뒤에 아들과 함께하는 오붓한 저녁 식사. 맛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맛있지. 아삭아삭 건지. 소풍이나 뭐 운동회 같은 거 있으면은 도시락 싸주시면 항상 반찬 가지수가 다른 친구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커면 열면은 와 이렇게 친구들이 그러고. 반찬에 대한 열정은 이런 엄마의 마음에서 출발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철민아. 네. 엄마 이것 좀 해줘봐. 이리 여기 앉아봐. 그날 밤 늦은 시간에도 송금이 대표의 공부는 계속되는데요. 이 사진 좀 이렇게 저장하고 싶은데 너 프린트기 돼? 이 부분을? 요. 새로 나오는 기기들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요? 이제 알았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진 저장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다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반찬 사진들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음식 색상이나 등등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송금이 대표.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연매출 200억이라는 신화를 낳았고 2017년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게 아닐까요? 반찬 만드는 게 또 좋았기 때문에 했고 그냥 장사꾼으로 남는 것보다는 내가 한국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후세대한테 좋은 음식 또 우리 선조들이 먹던 그 전통 음식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 음식을 계속 먹게끔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이 별난 손맛과 장인 정신이 내일은 또 어떤 맛으로 대한민국의 밥상을 채워줄지 기대되는데요. 기능 한국인 송금이 그녀의 멋진 행보를 함께 응원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산업을 뜻하는 펫코노미 혹은 펫팸족 같은 다양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커져가는 반려동물 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지쳐서 들어왔을 때 집에서 반겨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라서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단순한 애완동물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료 구입에 국한됐던 과거와는 달리 폐자동차에서 폐장애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한 금융업체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 대상 월 지출액은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
반려동물 소비 트렌드를 알기 위해 찾아간 곳. 삼삼오오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사람들. 별 모양의 하트까지.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쿠키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갓 구워낸 쿠키의 주인공은 바로 강아지. 맛있는 음식 앞에서 행복해지는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지요. 한 조각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뿌듯하고 간식 이런 거 만들어준 적이 없는데 만드는 방법도 쉬워서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금부터 쿠킹 타임. 반려동물 견주님들 집중해주세요. 신선한 고기와 쌀가루, 단호박가루, 올리브유와 물 준비하시고 우선 닭고기를 곱게 갈아줍니다. 잘 갈아진 닭고기에 단호박가루, 쌀가루 등 재료들을 모두 넣고 조물조물 골고루 섞어 되직하게 반죽해주는데요. 밀대로 밀어 평평하게 빚은 반죽은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로 이동. 오븐에서 7분 정도만 구워내면 수제 건강 쿠키 완성. 어머, 내가 다 탐난다. 반려견을 위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펫푸드 전문 제조업체. 제조시설이 공개되지 않는 점에서 저희가 좀 착안을 해서 저희가 투명성 있게 공개함으로써 얼마나 깨끗하고 믿음직스럽게 만드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어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재료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둘러보며 반려견의 식생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 뭐야? 여기 뭐 있다. 움직이는 것도 만들러 가볼까요? 프로그램 전 과정을 반려견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투명한 제조 공정을 거쳐 탄생한 반려견 전용 건식 사료. 바로 그때 눈앞에 펼쳐진 희한한 광경. 맛있다. 진짜 고기 맛이 느껴지고 이가 안 좋은 애들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을 사용했고 합성 보존제나 향미제가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맘마 먹자. 먹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치우는 사람 아니들 강아지들. 아유, 방금 뭐가 지나갔냐? 더 주세요. 한 입만 더. 오랜만에 이렇게 폭식하듯이 잘 먹은 거는 그냥 띄엄띄엄 자기 내킬 때만 먹었었거든요. 한 그릇을 오늘처럼 이렇게 다 비운 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 것 같아요. 서울의 한 공원. 반려견 3마리와 함께 2년째 동고동락 중이라는 방인영 씨를 만났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취를 처음 하면서 집에서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움 타다가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인영 씨가 반려견과 함께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은행이었는데요. 강아지 때문에 은행에 왔어요. 강아지 때문에 은행을 찾았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페코노미 신탁은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상품입니다. 오늘의 고객은 바로 나야 나. 페코노미 신탁에 돈을 맡겨두셨다가 나중에 반려동물을 위해서 입양이나 치료 시 일부 금액이 필요하시면 인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의 금융상품까지.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게 치료를 잘 해주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사는 요즘, 그만큼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에티켓은 필수. 외출 시 목줄 착용은 기본이요. 목줄의 길이는 강아지를 통제할 수 있는 2m 이하가 적당하고요. 엘리베이터와 같은 막힌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주세요. 예쁘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는 행동은 안 돼요. 반려견과 타인의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채널A와 동아일보가 개최하는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17이 잠시 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12월 6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